Here it comes. Radar warning. Smoke in the air. Phoenix, break right. Emergency jettison. Dagger 3 defending. Here comes another. 로켓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엉뚱한 행성에 떨어졌다는 걸 빼면. Oh my God. Smoke in the air. Smoke in the air. 과학하면 떠오르는 로켓. 그런 로켓이 무기가 된 미사일. 현대전에서 빠질 수 없는 최강자. 밀리터리 입문 미사일 편.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이 심심하면 쏘는 게 미사일이라 한국인에게 있어 미사일은 무기보단 폭죽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북한의 허접한 기술력으로 만든 거라 무기보단 폭죽에 가까워 보이는 거지 미국의 엄청난 기술력으로 만든 미사일은 소름 돋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번 편만 보면 어디 가서 미사일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차게 담아봤는데요. 미사일의 뜻은 돌, 화살, 총알 등 뭔가 던지거나 날린 물체를 뜻하지만 오늘날에는 유도되는 로켓 무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 의미가 좁아졌죠. 그래서 미사일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로켓 무기를 빼고 이야기하는 건 팥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신기전만 봐도 알 수 있듯 로켓 무기는 먼 옛날부터 쓰여왔지만 대포보다 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대포는 명중률이 떨어져도 어디로 날아갈지 예상할 수 있지만 로켓 무기는 어디로 날아갈지 예상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로켓 무기는 아군이고 적이고 맞을까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무기였죠. 심지어 로켓 무기는 화약도 많이 써서 차라리 대포를 쏘는 게 가성비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사에서 대포만큼 주력으로 쓰이지 못했지만 인도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이소르 왕국의 알리왕은 인도를 침략한 영국에 맞서 자신의 이름을 딴 알리 로켓을 만들고 로켓 무기 부대를 양성했는데요. 덕분에 영국군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죠. 영국은 역사적인 패배를 안겨준 알리 로켓에 주목했고 윌리엄 콩그리브 준남작은 자신의 이름을 딴 콩그리브 로켓을 만듭니다. 콩그리브 로켓은 원시적인 로켓 무기였지만 나폴레옹 전쟁, 미영 전쟁, 뉴질랜드 전투 등 전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미영 전쟁에서 콩그리브 로켓의 붉은 섬광은 미국 국가에서도 언급될 만큼 미국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크고 비싼 로켓 무기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대포만큼 주력으로 쓰이기 어려웠고 한동안 잊히고 마는데요. 그러던 1889년 10월 19일 미국 출신 공학자 로버트 고다드는 어린 시절 헛간 뒤편에 있는 큰 체리나무에 올라 동쪽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꿈을 꿔왔습니다. 1926년 3월 16일 고다드는 세계 최초로 액체연료 로켓 발사를 성공시켰지만 정작 미국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고다드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도 없는 것 같다라며 까내리기 바빴는데요. 고다드는 여론몰이는 못했지만 누가 뭐라 하던 로켓 발사를 멈추지 않았고 소수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했죠. 고다드의 로켓은 미국에서 무시당했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그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 헤르만 오베르트는 어릴 때부터 모형 로켓을 만들 정도로 우주여행에 진심이었고 커서도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베르트는 고다드에게 로켓 기술 논문을 요청했지만 고다드는 반신반의했는데요. 한때 적이었던 독일에 자신의 논문을 보내는 게 맞는지 고민했지만 고다드는 고민 끝에 자신의 논문을 보냈죠. 오베르트는 우주여행에 관한 책을 2권이나 쓸 정도로 진심이었고 1927년 우주선을 위한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오베르트는 저서들을 바탕으로 우주선을 위한 협회의 멘토로 거듭났고 협회원들은 우주여행을 꿈꾸며 직접 로켓을 만들어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1930년 9월 우주선을 위한 협회는 자금 부족으로 독일군에게 손을 벌렸고 1932년 봄 독일군이 로켓 발사를 참관하는 불길한 방향으로 나아갔죠. 가능성을 본 독일군은 우주선을 위한 협회와 계약하려 했지만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고 결국 1934년 1월 우주선을 위한 협회는 해체됩니다. 하지만 젊은 협회원이었던 베르너 폰 브라운은 독일군과 계약해 페네민대에서 로켓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폰 브라운은 로켓
로켓 무기가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우주여행이 목적이었는데요. 덕분에 폰 브라운과 연구진은 1942년과 1943년에 걸친 로켓 발사 끝에 A4를 세계 최초로 우주까지 날려보냈죠. 하지만 전쟁 중인 독일이 A4를 가만히 내버려둘 리 없었고 A4에 유도장치를 탑재해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 V2를 만들어냅니다. V2의 유도장치는 원시적인 수준이라 명중률은 매우 낮았지만 음속을 넘는 속도로 인해 영국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영국에서는 V2로 인해 총 2,754명이 사망하고 6,523명이 다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 미국, 소련, 영국은 페네민대로부터 V2와 관련된 걸 빼냈고 그 결과 미국이 가장 크게 이득을 봤는데요. 페네민대의 책임자였던 폰 브라운과 연구진 대부분은 V2와 함께 미국으로 넘어갔고 소련은 V2의 유도장치를 만든 공학자 정도만 영입했죠. 폰 브라운과 연구진 대부분을 영입한 미국은 1952년에 V2의 직계우손 PGM-11 레드스톤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 사이 소련은 V2를 복제하는 걸 시작으로 로켓을 발전시켜 나갔고 1957년 R7으로 스푸트니크 1호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소련은 R7을 바다 너머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쓰려 했지만 실용성이 떨어져 우주 탐사에 쓰였는데요. 이렇듯 로켓과 미사일은 한 끗 차이라 스푸트니크 1호로 시작된 미소 우주 경쟁으로 로켓과 미사일 모두 눈부시게 발전했죠.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되면서 버튼 하나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공포는 공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하면 떠오르는 대공포는 프로펠러기는 물론 제트기를 상대로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1944년부터 미사일을 쏴서 제트기를 격추한다는 개념을 연구했고 1945년에 나이키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는데요. 그렇게 1954년 세계 최초의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 아약스가 탄생했지만 진공관을 쓰는 구식이라 명중률은 형편없었습니다. 소련도 3년 뒤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대비한 S-75를 실전 배치했고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미군기를 격추하면서 그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호크, 패트리엇, 러시아에서는 EK-12, 판치르 S-1 등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이 나왔죠. 이러한 지대공 미사일은 게임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조금 성가시고 많은 수준이 아닌데요. 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 공군보다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가지고도 개전 7일 만에 100기 넘게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지대공 미사일이 S-75와 EK-12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방은 적 방공망 제압, 줄여서 시드 전술을 발전시켜 공군이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미국은 전투기가 기총으로 싸우는 것보다 미사일로 싸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아 1947년 AAM-A-1 파이어버드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파이어버드는 문제가 너무 많았고 1956년에 파이어버드 대신 에임4 펠콘을 최초로 도입했죠. 하지만 펠콘도 파이어버드만큼 문제가 많아서 베트남 전쟁 내내 고작 5개 격추한 게 전부라 미군 조종사들은 펠콘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에임7 스페로우를 도입했지만 유도 방식이 까다로워서 베트남 전쟁에서 명중률이 매우 떨어졌고 심지어 절반은 발사조차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스페로우는 기관포보다 전과가 좋았고 개량을 거쳐 쓸만한 미사일로 거듭났는데요. 소련은 1957년 K5를 최초로 도입했지만 전략 폭격기를 격추하려고 만들어서 너무 컸고 전투기를 상대로 쓸 수 없었죠. 소련은 1958년 9월 금문도 사건에서 중국기가 대만기가 쏜 미제 공대공 미사일에 당하자 이 사건에서 불발된 미제 공대공 미사일을 입수해 K-13을 만들어냅니다. 기술을 축적한 소련은 R-27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소련제 4세대 전투기의 무장으로 잘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대공 미사일은 공중전의 양상 자체를 바꿨고 기총의 필요성을 떨어뜨렸지만 군인에게 대검이 최후의 수단이듯 전투기에도 기총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있죠. 최초의 순항미사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쓴 보복무기-1, 줄여서 V1 로켓이었는데요. 하지만 V1의 유도장치는 원시적인 수준이라 원하는 곳에 떨어지면 다행인 수준이었죠. 이후 V2를 시작으로 미소 양국이 다양한 로켓과 미사일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순항미사일은 뒷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핵탄두를 탑재하기에는 작고 전투기에 탑재하기에는 커서 포지션이 애매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1969년 전략무기제한 협정으로 미소 양국이 전략무기를 줄이기
늘리게 되면서 전략무기 수준인데도 전략무기로 분류되지 않은 순항미사일이 주목받았고, 미국은 1983년에 BGM-109 토마호크를 실전 배치했죠. 토마호크는 1991년에 터진 걸프전에서 세계 4위의 방공망을 자랑하는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미국보다 해군이 약했던 소련은 KH-21을 만들어 미국 군함을 노렸고, 사거리는 무려 600에서 10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서방을 위협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실전 배치된 3M22 지르코는 낮고 빠르게 나는 탓에 탐지하기 어려운 데다 사거리는 무려 1000km에 달하는 미사일의 끝판왕이죠. 콩그리브 로켓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과학의 진보와 함께하는 미사일은 미래 전장에서 더욱 중요한 무기로 거듭날 세기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다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엉뚱한 행성에 떨어져서 인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밀리터리 입문 미사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